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피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름, 탄력 부족, 피부 건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시나요? 특히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피부가 개선되었나?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돈 5,000원으로 피부 나이를 10년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믿기 힘드신가요? 사실 이 방법은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세린이 바로 피부를 젊어 보이게 하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바세린만으로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공개하고 어떻게 바세린을 활용하여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세린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저 기름이잖아.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세린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바세린이 어떻게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비법을 발견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단순히 얼굴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부위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바세린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피부 관리의 진실을 바로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피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에 있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지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입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는 피부의 두 번째 층으로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 조직은 피부 아래 깊은 층으로 지방층과 결합 조직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피부는 점점 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얇아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의 톤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며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결합되어 결국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공급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피부의 탄력을 되찾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세린과 같은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 노화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제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에 발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바세린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잠가두는 것 외에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많은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서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랫동안 보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면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너무 자주 스크럽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외출 시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통해 피부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시도나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피부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찾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세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잠그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세린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이 피부 노화 방지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기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세린은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분 유지에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요 성분은 페트롤라툼, 페트롤아툼입니다. 이는 피부의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수분을 잘 유지하게 되어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 원리로 인해 바세린은 피부 건조, 주름, 탄력 부족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놀라운 점은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급 화장품이 바세린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리미엄 크림들이 피부에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페트롤라툼을 사용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급 화장품들은 대부분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에 의해 가격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바세린은 단 몇천 원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바세린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그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수분 손실을 최대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톤도 밝아지며 피부 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바세린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세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발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을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바세린이 피부에 남아 끈적거릴 수 있고 외부 먼지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 피부가 가장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보호막이 잘 형성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잠그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재생을 돕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바세린이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민감할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세린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 피부 보호 및 회복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세린을 적당한 양만 사용하고 다른 부위에는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타입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세린을 눈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눈 주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눈가에는 적당한 양의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고 그 외의 부위에서는 충분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며
피부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세린을 피부 관리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부 타입에 맞게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팁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밤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가장 회복되는 시간대는 바로 잠자는 시간 동안입니다. 밤 동안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재생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은 외부 자극이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쌓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해야 바세린이 피부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바세린을 얇게 바르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양은 정말 쌀 한 톨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기. 바세린은 모든 부위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나 지성 피부가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부위는 바세린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는 수분 크림이나 가벼운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은 건조한 부위, 예를 들어 팔꿈치, 무릎, 손과 같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4. 수분 앰플과 함께 사용하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은 수분 앰플이나 히알루론산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수분 앰플을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수분을 피부 안에 가두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5.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기.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0바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레티놀의 효과를 증대시켜주며 피부가 자극을 덜 받게 만들어줍니다. 6. 목과 손의 집중적인 관리. 목과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얇고 민감하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목에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며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역시 수분 크림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을 자면 손의 피부가 부드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도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의 재생을 돕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단, 상처가 열린 상태일 때는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하려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존 부위 이마, 코, 턱는 피하고 U존 부위 볼, 눈가, 입가는 바세린을 적당량만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야이처럼 바세린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피부 관리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들과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 자신에게 맞는 피부 타입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꾸준히 바세린을 사용하고 피부의 수분과 보호막을 유지하며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건강하고 젊어 보일 것입니다.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의 놀라운 효과를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바세린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세린을 사용한 다양한 성공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김복순 할머니의 변화. 72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했지만 피부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주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피부과 의사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세린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바세린을 얼굴에 얇게 발라주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에 방문한 김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평생 써본 화장품 중에서 이것만큼 효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이 사례는 바세린의 효과적인 피부 보습 능력과 보호막 형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는 훨씬 촉촉해졌고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얼굴의 팔자, 주름이 완화되었고 피부톤도 고르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기간에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박순자 할머니의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 조합.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앰플을 사용하고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 보였죠. 저는 할머니께 바세린을 추가로 사용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었죠. 한 달 후 박 할머니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도 효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촉촉해졌고 주름도 줄어들었으며 피부톤도 밝아졌습니다. 이는 수분을 잠그는 바세린의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잠그어 피부를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는 바세린과 다른 수분 공급 제품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피부 제품들과 잘 어울려 사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영자 할머니의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 조합.
이영자 할머니는 76세로 피부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따갑고 빨개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에게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5-30분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덮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피부는 더 이상 따갑지 않았고 레티놀의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자극을 완화시켰고 레티놀의 재생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죠. 이 사례는 바세린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다른 강력한 성분들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티놀 크림과 같은 강력한 성분을 사용할 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더 안전하게 회복되고 피부 개선 효과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4. 피부과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추천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노년층의 경우 바세린은 수분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평소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항상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바세린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얼굴에 심한 주름과 피부 손상이 있었으나 바세린을 매일 밤 사용한 후 피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손주들로부터 할머니,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바세린의 중요한 기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5. 피부과 연구 결과. 피부과 연구에서도 바세린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98%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급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입니다.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으면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원리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바세린이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히 저렴하고 간단한 제품이지만 수많은 실제 사용자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바세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러 사례처럼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을 따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과 피부 관리에 대한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바세린을 발라주고 꾸준하게 피부 관리를 한다면 몇 주 후에는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제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2. 피부에 맞는 제품과 방법을 선택하라. 모든 피부가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등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체 얼굴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성 피부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사용 방법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수분 앰플, 세럼, 크림과 같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바세린을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중요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주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거나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피부와의 소통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부 제품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면 자극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는 매일매일 변화하므로 피부 상태에 맞게 제품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피부 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을 활용하면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면 그 자체로 젊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피부 관리에 힘써보세요. 유시. 피부 관리의 첫걸음은 바세린과 함께 바세린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름 같은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바세린을 매일 밤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는 점점 더 촉촉하고 건강해지며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피부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고 나이와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피부는 점차 건강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주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비법들을 실천하고 1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뇨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약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혈당 관리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조절 못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던데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어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체의 대사는 밤새 쉬다가 다시 활기를 찾는 시점이 바로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빵, 떡, 시리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아침으로 드시죠. 이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려 피로와 공복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아침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안정적인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하루 평균 혈당이 아펜셜 30mg 다이엘까지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관리라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 결과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아침이야말로 혈당 회복의 황금 열쇠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왔고 늘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침 식단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흰죽 대신 귀리죽을 선택하고 계란과 채소를 곁들였을 뿐이에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은 160에서 102로 떨어졌고 의사와 상의 끝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왜 이제야 알려주셨냐며 울먹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는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율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 자체가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죠. 신장질환, 망막질환, 신경손상.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작은 문 하나를 열면 건강한 하루라는 긴 복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약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는 건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늦었어. 이미 수십 년 당뇨를 알아왔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간 약을 먹던 환자도 아침을 바꾸고 1년 만에 약을 완전히 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부터요. 혈당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린 만큼, 내린 만큼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큰 변화를 선물 받는다. 여러분의 아침 한 숟가락이 평생 건강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힌트 하나. 아침 식단을 바꾸려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꿔도, 흰빵 대신 통밀빵 한 조각만 올려도, 시리얼 대신 요거트에 견과류와 계피를 곁들여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어갔을 때 혈당 수치가 숫자로 답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식재료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침 식단에 넣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어지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약도 수술도 아닌 바로 아침 식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보물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바로 계피, 사과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이 3가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약재로 쓰여왔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연구자료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겨울철 음료나 디저트에 자주 쓰이지요. 그러나 계피 속에는 인슐린의 문을 열어주는 듯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자물쇠가 있다면 계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40일간 꾸준히 계피 가루를 섭취하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위험합니다. 반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나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고 카시아 계피를 드실 경우 하루 6끼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 술 정도 뿌려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병행했지만 계피라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채 계피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오트밀 위에 뿌려보세요.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특히 좋아서 함께 드시면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여러 방송과 연구를 통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초 중에는 주정에 사과향만 첨가한 제품이 많습니다. 진짜 사과식초는 100% 사과로만 발효된 제품으로 색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미생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과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2큰술 정도의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HbA1c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치아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섞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준비하고 그 안에 사과식초를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의 출발을 안정시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사과식초를 섞어 신선한 채소에 뿌리면 혈당 관리와 입맛,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모든 오트밀이 혈당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퀵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이 많이 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는 가공이 적어 소화가 천천히 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크림 파우더가 첨가된 오트밀이 많아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리의 강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과 HbA1c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오트밀 반 공기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귀리를 드실 때는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보통 50그릇 정도, 즉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분들은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보물 음식, 계피, 사과식초, 귀리, 는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더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이어가야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뇨 관리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특히 아침 한 끼 안에 있습니다. 계피 한 스푼, 사과식초 한 잔, 귀리 한 그릇. 이 작은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 음식만 잘 활용해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침 식단의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부족하게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이나 떡, 죽 같은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까지 더 낮게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 혈당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원형 접시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을 단백질로, 나머지를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듬뿍 담고 두부나 계란, 생선을 넉넉히 올린 후 현미밥이나 귀리, 고구마를 조금 곁들이는 식이죠.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이 식사 순서를 지킨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21과 30%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탁에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셋째, 밥과 죽은 전날 미리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울 때 먹는 밥보다 식혔다가 먹는 밥이 혈당에 유리한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전분은 뜨겁게 조리하면 쉽게 풀려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전날 지은 밥을 다시 데워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낮았습니다. 넷째,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데 이는 혈당 관리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점심과 저녁 때 폭식으로 이어져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른 사람들의 평균 HbA1c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은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8시, 9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대에 하루 3끼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은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잡곡밥에 무절임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설탕을 많이 넣은 단무지나 단맛 피클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단백질은 넉넉히, 탄수화물은 조금만. 둘,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셋, 밥은 식혀서 다시 먹기. 넷, 아침은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다섯, 산미를 곁들여 혈당 완화.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해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이 5가지 원칙을 지킨 결과 HbA1c가 7.8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건 물론이고 체력도 좋아져서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침 식탁 위 한 숟가락의 차이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평생을 만듭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원칙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아침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3가지 아침 식단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단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한국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60세, 70세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소화와 영양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리를 활용한 식단이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트밀 5큰술을 물이나 멸치 육수 2컵에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잘게 썬 양파, 당근, 버섯을 넣어 함께 끓여주세요. 단백질을 보강하기 위해 참치캔이나 닭가슴살을 조금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간장이나 액젓으로 약간만 맞추시고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트밀죽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침에 속도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오트밀죽을 드시고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까지 간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식단은 콩 샐러드입니다.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병가리콩, 검정콩, 강낭콩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한 줌씩 덜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오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소금 약간을 섞으면 됩니다. 이 콩 샐러드는 단백질, 섬유소, 건강한 지방까지 골고루 들어있어 아침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HA1C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전통적인 한식 아침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식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흰밥 대신 현미, 귀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양은 주먹보다 조금 적은 약 100g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김치와 나물만으로 간단히 때우는데 이러면 단백질이 부족해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주먹 크기 이상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숙주볶음, 가지볶음처럼 채소 위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이 3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 둘째, 채소를 풍부하게 곁들여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는 점. 셋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곁들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과 실제 식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시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먹는 것은 쉽지 않으니 입맛에 맞게 조금씩 응용하는 것이 지속성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죽 대신 보리죽을, 콩 샐러드 대신 두부 샐러드를, 전통 한식상 대신 김치찌개에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70대 남성 환자에게 이 세 가지 식단을 번갈아 적용하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HbA1c 수치가 8.1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약만 늘리는 병원 진료보다 식단 하나가 더 강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지속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지켜내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아침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선택하세요. 계란 하나, 콩 한 줌, 잡곡밥 반 공기.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아침 식단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거나 배고픔을 억지로 참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빵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빵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방법으로는 절대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 아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15,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그래야 위장뿐 아니라 뇌에도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될 시간을 줍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0%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사람들은 이 습관을 하라하치부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장수와 건강에 큰 비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오로지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지만 작은 접시에 담으면 충분해 보입니다. 단순한 착각 같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반드시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마인드풀 아이팅 습관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 3끼 중 1끼라도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12kg를 감량했고
HbA1c는 7.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체중 감량은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덜 먹어야 한다라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순간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억지로 참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 아침 식단을 바꾸고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단의 중요성, 3가지 보물 음식, 5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과 체중 감량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침의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킨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수치 뒤에는 삶의 질, 가족과의 시간,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환자다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당뇨는 반드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수의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 특히 아침 식단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상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은 내 삶을 묶어두는 사슬 같아요. 하지만 아침 식단은 내 삶을 풀어주는 열쇠 같아요. 그분은 실제로 아침만 바꿔도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원이 대신해 줄 수도, 약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계란 하나, 귀리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 잔, 계피 반 작은 술.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수치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 힘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와 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작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침의 작은 변화로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늘 그렇듯이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이말순. 올해 75이다. 평생 흙과 함께 살아왔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나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다. 영수와 영호 두 아이를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지도록 농가 밭을 돌보며 버틴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밤 10시가 넘어 몸을 뉘일 때는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두 아들은 결국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말순이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다니. 그 말이 내 피곤한 어깨를 잠시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영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영호는 공무원이 되었다. 내 손톱 밑에 박혀있던 흙이 그들의 미래를 닦아낸 셈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했다. 허리와 무릎은 점점 힘을 잃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버거워졌다. 특히 겨울날 빙판 위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엄마, 이제 농사 그만하세요.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큰아들 영수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황금빛 쉼터라는 실버타운이에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황금빛 쉼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듯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 도시의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시골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 같았다. 엄마 같은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던 분들, 장사하던 분들, 말도 잘 통할 거예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평생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집과 논밭은 내 부모님 세대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었다. 하지만 아들들의 말을 곱씹다 보니 결국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황금빛 쉼터로 향했다.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따뜻한 햇살이 정원 가득히 내려앉아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이말순님. 여기는 농촌 출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드디어 나도 평생의 고생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걸까. 작은 개인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공동 공간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놓이게 한 건 다른 입주민들이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금순이에요. 전라도에서 농사 짓다 왔어요. 저는 최순자라고 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죠.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말 몇 마디만 나누어도 금세 친근해졌다. 같은 처지라서 그랬다. 입주비를 물었을 때도 안심이 되었다. 농촌 출신 분들께는 특별 할인이 있어서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과 논밭을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나도 결국 마음을 굳혔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는 건 고통스러웠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하나하나, 낡은 붓두막, 마당 끝에 있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황금빛 쉼터로 들어오던 첫날, 마치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찼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의 나이 75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며 전하려 한다. 단순히 한 노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경고이자 교훈이다. 황금빛 쉼터에서의 첫 발은 빛나는 희망 같았지만 곧 예기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꿈속 같았다. 창문을 열면 멀리 산과 들판이 보였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도시의 실버타운처럼 번잡하지 않고 내 고향과 닮은 풍경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말순 씨, 여기 오길 잘했죠? 박금순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그러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롭네. 나도 웃었다. 처음에는 정말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음식이었다. 어느 날 점심, 반찬이 예전보다 훨씬 단출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뿐. 오늘은 좀 부실하네. 금순 할머니가 툭 내뱉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자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애매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담백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였다. 입주 첫날에는 매일 방 청소를 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 3회로 줄어들었다. 물어보니 운영상 조정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세 번째, 의료 서비스에서 문제가 터졌다. 허리가 아파 의무실에 갔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물리치료는 별도 비용이 들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입주 전 설명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 진료만 해당되고 물리치료나 재활은 추가 비용이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설렘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불편은 점점 불만으로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농촌 출신 어르신들 불만이 많다던데. 어쩔 수 없죠. 운영비를 맞추려면 서비스를 줄여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발목 잡힌 고객으로 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달 후 새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서울 출신 정미경 씨였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정미경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식당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테이블에는 갈비찜과 전복죽이 놓여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돈을 내고 산다고 믿었는데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저기 보세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최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나도 눈을 크게 떴다. 같은 감기에 걸려도 우리에겐 종합감기약만 주면서 그녀에게는 협력병원까지 연결해주는 걸 봤을 땐 분노가 치밀었다. 참을 수 없어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다. 실장님, 서비스가 처음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실장의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말수님, 혹시 다른 입주민과 비교하시는 건 아니시죠? 비교라니요. 같은 비용을 내는데 왜 다르게 대우합니까? 그제야 실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말수님은 농촌 출신 할인 요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일반 요금은 월 400만 원입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내 세심함이 부족했던 걸까? 그러나 본질은 달랐다. 설명할 때는 절대 강조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게 문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속았다는 기분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게다가 개인적인 시련이 겹쳤다. 어느 날 영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망설이며 고백했다. 엄마, 사실 집과 논밭 한 돈으로 제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생 땀으로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었다. 영호는 울먹이며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큰아들 영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달 250만 원으로 오른 입주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두 아들 모두 나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나는 황금빛 쉼터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집도 땅도 없었다. 나갈 곳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쌓이며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다. 황금빛 쉼터는 나 같은 농촌 출신을 진짜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싼 값에 끌어들여 차별하고 결국 쫓아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가만히 당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증명해 왔듯 땅을 착취만 하면 결국 황폐해지듯 사람도 부당하게 대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내 안에서 서서히 방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느낀 불공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의도된 차별이었다. 그리고 그 차별의 무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박금순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다른 몇몇 농촌 출신 어르신들도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말순 씨, 우리만 따로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금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박금순 할머니가 갑자기 복돼서 쓰러진 것이다. 나는 소리쳤다. 어머, 금순이가 쓰러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달려왔지만 의무실 간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일단 지켜보시죠. 농촌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믿기 힘든 말이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자니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간호사는 미적거렸지만 결국 내가 빌구를 불렀다. 병원 진단은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상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가 또 불거졌다. 응급실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간호사의 말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정미경 씨 같은 분들도 똑같이 내나요? 아니요. 프리미엄 고객은 전액 지원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확실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등급으로 나뉜 차별 시스템이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황금빛 쉼터에서 온 통지서에는 입주비가 다음 달부터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적혀 있었다.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미 영호는 내 돈을 잃어버렸고 영수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나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가장 가슴을 무너뜨린 건 작은 아들 영호의 고백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돈 다 날렸어요. 치킨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영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은 내 노후자금이었잖아.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걸. 내 두 아들 모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나를 지탱할 힘은 없었다. 영수는 회사 사정 때문에 매달 250만 원을 내줄 여력이 없었고 영호는 이미 패배자의 고백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면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땅은 정직하다. 제대로 돌보면 풍요를 주지만 착취하면 금세 황폐해진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당한 착취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맞서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나였다. 나는 동지들을 모았다. 박금순, 최순자, 그리고 6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우리가 당한 일을 기록해야 해요. 증거를 모읍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른 이들은 망설였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도 팔고 나갈 수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증명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부터 나는 장부를 쓰듯 기록을 시작했다. 식단의 차별, 청소 횟수의 변화, 의료 서비스의 불공정, 응급 상황의 방치, 날짜와 시간, 상황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3월 15일, 우리 테이블, 김치찌개, 멸치볶음, 프리미엄 테이블, 갈비찜, 전복죽. 4월 2일, 동일 감기 증상, 나는 양만, 정미경 씨는 협력병원 이송. 증거는 쌓여갔다. 작은 목소리지만 모이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기는지, 운영진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다가왔다. 청소를 하던 젊은 직원 김정희 씨였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걸 들켰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이었다. 저도 이곳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공정하고 부당해요. 제가 내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입주자 서비스 차등표, 운영비 내역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경영진 회의록.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농촌 출신 입주자는 2년 내 모두 퇴소 유도. 할인 요금은 미끼일 뿐. 점진적 인상으로 자진 퇴소 유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황금빛 쉼터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임시 자리 채우기로 본 것이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확실한 불꽃이 되었다.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손에 쥔 문서들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김정희 씨가 건네준 자료 속에는 우리가 겪은 차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농촌 출신 어르신들은 2년 내에 모두 내보낸다. 할인 요금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해 잦은 퇴소를 유도하고 빈자리는 프리미엄 고객으로 채운다. 나는 글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우리가 당한 모욕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보증금 운용 내역서에 적힌 문장은 내 눈을 얼어붙게 했다. 입주자 보증금을 외부 투자에 전용.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나 있었고 황금빛 쉼터는 지금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결국 운영진은 우리의 돈을 빼돌려 모험을 했고 그 실패의 대가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내 노후를, 내 동지들의 평생 땀방울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나는 동지들을 불렀다. 작은 방 안에 8명이 모였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에 알리면 그들도 두려워할 겁니다. 동지들의 표정에 망설임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때 박금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맞아.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말순 씨,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식단 차별, 의료 불공정, 청소 축소, 응급실 방치, 그리고 내부 문건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황금빛 쉼터에 사는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이고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보관한 자료 목록을 듣고는 곧 목소리가 달라졌다. 할머니,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자료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두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고 내부 직원이 증거를 주었습니다. 김정희 씨도 인터뷰에 나섰다. 저는 내부에서 직접 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양심상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KBS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화면에는 황금빛 쉼터의 정원과 깨끗해 보이는 건물이 비쳤고 곧이어 농촌 어르신 우롱하는 실버타운의 실체라는 자막이 떴다. 나는 TV를 보며 손이 떨렸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된 것이다. 반향은 컸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단체가 움직였고 법률 구조단도 나섰다. 황금빛 쉼터는 곧 혼란에 빠졌다. 실장은 나를 불러 세웠다. 이말순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나는 담담히 말했다.
명예요. 우리를 속이고 차별한 곳이 무슨 명예를 말합니까?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큰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이어 작은 아들 영호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이런 곳에 두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쉼터 앞까지 찾아왔다. 엄마, 지금이라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버려진 줄 알았던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황금빛 쉼터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언과 더 많은 사실이 필요했다. 다행히 뜻밖의 사람이 용기를 냈다. 정미경 씨였다. 이말순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진지했다. 저도 운영진에게 속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 대우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운영진이 저희를 이용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두 번째 방송은 황금빛 쉼터의 교묘한 조작과 이간질 전략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제 쉼터의 진짜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르신들이 낸 보증금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순 씨, 우리가 해냈네요. 박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순한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한 쉼터를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았다. 이제 사회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방송 이후 황금빛 쉼터는 완전히 뒤집혔다. 평소 조용하던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고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웅성거리며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실장은 연일 얼굴이 굳은 채 다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몰려와 이게 사실이냐고 묻고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진을 규탄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두 번째 보도를 지켜봤다. 이번에는 정미경 씨가 화면에 등장해 진실을 증언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운영진이 꾸민 연극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더 크게 흔들었다. 이제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또 있었고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황금빛 쉼터 경영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정의가 우리 편에 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왜 나이든 우리 세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을까? 그러나 슬픔에 머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싸운 건 단지 한 쉼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무관심과 불평등 구조라는 걸. 그래서 기자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건 황금빛 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실버타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는 전국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시설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차별과 횡령이 발견된 것이다. 언론은 이를 실버타운 게이트라 불렀다. 나는 세월에 지쳐있던 농촌 출신 할머니였지만 내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개인적인 기적도 찾아왔다.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큰아들 영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저희가 모실게요. 아내도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작은아들 영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엄마 돈을 날리고 거짓말한 죄.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다, 영호야. 네가 반성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쉼터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지들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말순 씨, 우리가 결국 해냈네요. 김정희 직원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단순히 성공으로 끝날 수 없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여전히 취약했고 또 다른 어르신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방송국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와 영호가 나를 채 태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한 농촌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다짐했다. 이 경험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내가 겪은 고통과 반란, 그리고 승리를 기록해 남겨야겠다고.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불씨라는 것을. 황금빛 쉼터를 떠난 지 반년. 나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소박한 공간이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큰아들 영수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아들 영호는 매주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한다. 손주들은 할머니, 학교에서 뉴스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바꾼 거 맞죠? 라며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기뻤던 건 개인적인 회복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싸움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주민 권리 보호법. 이 법은 이제 모든 실버타운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또한 사회는 나이 든 세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돌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노인들이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도 이어졌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나요? 누군가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농부였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돌보면 결실을 주고 착취하면 황폐해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남겼다.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책이 출간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는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겪던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평등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보여주었다.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어느 날 영수가 혼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 엄마를 쉼터에 보낸 건 저희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행복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웃었다. 영수야, 괜찮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니.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수많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언자이고 기록자이며 또 다른 세대를 위한 길잡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나처럼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실과 희망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